자, 이번에는 상담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의 상담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관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내담 상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가 이동이 곤란할 경우에 긴급한 경우 상담원이 어,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엔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위기에 개입하는 상담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내담자의 자발성에 의해서 전화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은 내담자가 익명으로 음성으로만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응하기 때문에 일반 내담자보다 더 많은 통제력과 주도성을 갖는 상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내담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상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 길면 60분 안에 종결되는 그 단회성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 단회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문제와 그러지 못할 문제로 구별하여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상담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내담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 약속이나 대기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내담자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보면 노년층에 계실 분들, 입원 환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 상담에 대한 채권이 매우 용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자는 목소리를 통해서 내담자의 감정에 이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자는 메모하거나 상담 전략을 구성하는 일이 면접 상담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전화 상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면접 상담에 비해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 내담자의 표정, 행동, 특성 이런 것들 비언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침묵 전화. 이때는 침묵 전화는 어떻게 하냐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2, 3분 이상 시간이 흐른 후에도 말이 없을 때에는 상담을 원할 때 다시 전화하기를 요청하면서 전화 상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요. 다음으로 장난 및 시비 전화, 음란성 전화가 상담소에 걸려올 수 있습니다. 음주자나 분노자의 분노는 누구에게나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상담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전화를 끊을 것을 권하고 상담자는 상대방에게 전화 끊을 것을 권하고 이에 불응하면 상담자가 먼저 전화를 끊도록 합니다. 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또 스토리를 바꿔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 사연을 거부하지 않으며 이전 상담과 연결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는 척하거나 반갑게 인사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 때 이런 내용으로 자주 연락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와 같은 인사말로 내담자의 욕구와
상담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통화를 끊지 않는 내담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한 전화, 자살 기도를 제외한 전화 상담은 보통 30분 내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상담이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오늘은 상담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얘기를 자꾸 되풀이할 때, 그리고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또 이 얘기가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반복해서 가지를 치기 때문에 요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상담원은 계속 중요한 가지, 기둥, 몸체 같은 얘기, 그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전문가에게 도움받기를 권하고 필요한 경우 안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관 방문, 상담소 방문, 내방 상담을 말하죠. 이 내방 상담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상담의 아주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담 시간, 그다음에 상담 주기, 상담의 취소 뭐 이런 제한들이 있고요. 또 내담자의 행동 제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상담자의 역할과 한계도 있고요. 내담자의 역할과 한계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인식할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담자가 상담에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와 설명이 이 내방 상담 전에 이 과정 중에 초기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내방 상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습니다. 내담자에게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 장소, 상담 구조 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질문과 반응들을 계획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자가 상담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상담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에 비해서 내담자의 접근성이 그렇게 전화 상담에 비해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내담자의 적극성과 의지가 이 내방 상담에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의 상담소 방문이 또 외부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기 신분이 또 상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또 두려워할 수 있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담자도 역시 개인적인 정보가 내담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내방 상담은 얼굴을 서로 보고 또 이름을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다음으로 사이버 상담입니다. 사이버 상담의 특징은 채팅 상담, 영상 상담, 이메일 상담, 게시판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사이버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상담은 문자나 영상 자료 등 상담 관련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후에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는데 적절한 상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이버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익명성으로 인해서 상담자가 빠른 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자와. 그리고 솔직한 대화나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내담자의 비언어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담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에 문자로 작성된 상담 내용의 행간을 상담자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또 무엇을 요청하는지 집중력을 가지고 의도가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 문자 사이에 행간의 내용을 상담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으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사이버 상담의 경우 상담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현장 상담입니다. 현장 상담의 특징은 이동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피해자에게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 상담원이 현장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을 현장 상담이라고 합니다. 초기 현장 상담할 때 상담 및 긴급보호, 또 의료 및 법률 서비스, 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장 동행 시 상황별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출동 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여서 출동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관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출동 전에 상담원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상담원은 가해자와의 격리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서 제3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해자가 없는 장소에서 상담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또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떠날 때까지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관에게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할 때 현장 동행 시 상황별 대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했는데 상담 전화가 피해자의 것인지 먼저 출동하기 전에 확인하고 긴박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면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서 경찰을 먼저 출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출동해야 됩니다. 경찰이 상담원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출동 전 상담원은 피해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긴급 피난처 입소인지 현장 상담을 원하는지 가해자의 격리 요청을 원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피해자의 욕구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 상담이 불가함을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됩니다. 자, 현장 동행 시 상황별 대응 세 번째, 제3자의 요청 및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여 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뢰자로부터 상황에 대해서 전달받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 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상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자, 피해 여성이나 다른 기관의 현장 상담 요청 시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상담, 긴급보호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내담자가 직접 현장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은 그래서 현장 상담원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 긴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을 논의한 후에 긴급할 때 즉시 출동하고 현장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기관에서 현장 상담을 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동의했는지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상담원은 피해자와 일정 논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장 상담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와 기관에서 현장 상담을 의뢰한 경우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